예,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게 된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이제 새로운 퀘스트 게임 서버 개발자를 위한 윈도우 컨테이너 입문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다시 소개해드리면 저는 현재 닷넷데브와 WSL 허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MVP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도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법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션이기 때문에 도커에 대해서 만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내용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 세션의 내용을 먼저 한번 미리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개별적으로 도커 튜토리얼 등을 통해서 도커 커맨드 라인이나 컨테이너에 대한 개념을 따로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는 현재 데브시스터즈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MVP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 데브시스터즈에서 이제 윈도우 컨테이너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윈도우 컨테이너의 기술적인 배경, 그리고 개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또 컨테이너를 실제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만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만약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찾아볼 수 있는 레퍼런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일단 저희는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제 쿠키런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이나 타이틀, 그리고 상품 등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이제 최고로 중요한 가치는 이제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경험과 이제 흥미로운 콘텐츠와 서비스, 그리고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회사가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최근에 그 파티 데코 플레이라고 하는 게임 서비스를 이제 지금 조만간 런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윈도우즈 기반으로 서버를 만들고 게임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간 사용을 해왔었던 NDC 같은 곳에서 많이 발표를 해왔었습니다만 리눅스 기반의 워크로드를 이제 중심으로 설계했던 인프라에 윈도우즈 기반의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서 관련해서 이따가 네 번째 세션 때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R&D를 지속을 해왔고 작년 겨울쯤에 작년 이제 늦겨울 초봄을 앞두고 이제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쿠버네티스 시그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에 이제 두 개의 이슈를 이제 보고를 했고 실제로 이제 문서에서 미진했던 부분 혹은 기술적으로 좀 더 보충이 돼야 될 부분 혹은 운영체제 자체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피드백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어 팀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제품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이슈들을 발견을 해서 계속해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티 데코 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덕션 게임 서비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와 베타 테스트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간 이제 진행을 해왔었던 구축 과정과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이제 윈도우즈 컨테이너를 기존 도커나 쿠버네티스에 올려서 실행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기 이전부터도 가능은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별도의 가상 컨테이너, 그러니까 애저를 들면은 애저의 경우 이제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나 이제 뭐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제 그 파게이트 같은 서비스들이 있죠. 컨테이너 자체만 이제 빌려서 사용하는 이런 서비스의 윈도우 컨테이너를 그냥 얹어서 쓰기만 하면 됐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목표가 이제 기존의 리눅스 쿠버네티스나 리눅스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같은 IP 레이어, 같은 서브넷에서 컨테이너들끼리 크로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구축하면서 테스트해보면서 발견했었던 세 개의 이슈를 이제 윈도우즈 시그팀과 협업을 해서 해결할 수 있었고
또 구축과 운영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노하우를 획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베타 테스트 단계에서 이제 프로덕션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컨테이너와 가상 PC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가상 운영 체제가 있고 그리고 하이퍼바이저가 있어서 이 하이퍼바이저가 기존의 전통적인 운영 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서, 메모리, 그래픽 하드웨어 등등 여러 리소스들을 이제 온전하게 가상 환경에서 격리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애플리케이션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컴퓨터 자체를 이제 그 준비를 해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개발이 되어 왔던 일종의 그 격리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운영체제 전체를 들고 컴퓨터의 상태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기존 가상 컴퓨터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하나에 한 가지 애플리케이션만 구동을 하는 것을 철칙으로 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얼마든지 재정의하고 오버라이딩을 할 수 있지만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목적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만약에 컨테이너에서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통은 가상 컴퓨터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거나 혹은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여러 컨테이너를 동시에 띄우는 방향으로 이제 리팩토링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컨테이너가 외향으로만 보면 마치 가상 컴퓨터처럼 작동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혼란과 안티 패턴을 일으킵니다. 특히 윈도우즈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설계를 해오셨던 분들이 컨테이너를 처음 접할 때 겪게 되는 제일 큰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세세한 기능들이나 외연에 대해서는 잠깐 잊어버리시고 VM은 컴퓨터의 상태 그 자체를 표현한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컨테이너는 그 안에 담길 애플리케이션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 외 여러 가지 여러 컴포넌트들이나 서비스 구성 요소들이 분리돼서 실행되는 것은 컨테이너를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 오케스트레이션의 영역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컨테이너화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굳이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동의하고 많이 물어보셨을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꼭지를 들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재현하기 쉽다라는 것,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 환경 불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대규모 테스트 지원이라던가 저렴한 비용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컨테이너화를 통해서 조금 더 극적으로 달성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컨테이너화의 이제 주된 이점은 방금 말씀드린 일관성의 세 가지 요소가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 컨테이너는 기존의 리눅스 컨테이너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서버 컨테이너는 기존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이 그대로 있고요. 그 옆에 터널 위에서 바로 윈도우즈 서버 컨테이너가 돌고 컨테이너 안에는 이제 여러 시스템 프로세스와 여러분이 만드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이제 하나의 컨테이너 환경 안에서 돌아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아래에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물리 컴퓨터를 가지고 컨테이너 환경을 만든다면 따로 하이퍼브의 하이퍼바이저가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애저나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서버를 만드신다면 하이퍼바이저가 전체 가상 컴퓨터를 호스팅하고 그 안에서 이제 윈도우 컨테이너가 돌아가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버 컨테이너는 OS 수준의 가상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이퍼바이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터널이 컨테이너 내부의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치 일반 프로세스 실행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미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배포하는 이미지로부터 차등분의 이미지만 저장을 해서 공유하는 형태로 이것은 리눅스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VM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적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동일한 커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호스트 운영체제 커널상의 보안 취약점이 있을 경우 이것이 컨테이너 안에도 전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리눅스 기반에서 프로세스 기반으로 아이솔레이션을 하시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커널 방식의 이제 프로세스 아이솔레이션 방식의 이제 컨테이너 환경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개수는 이제 무제한으로 라이선스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제로 해부를 해보면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이미지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를 통해서 ACR로 자체 레지스트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배포를 하면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할 수도 있고, 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 IIS 같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구성 요소들을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미리 구워 놓습니다. 이 이미지를 받아서 여러분이 실제로 돌리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추가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이미지의 각각의 레이어들은 단순히 이제 파일과 폴더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레지스트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리눅스랑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OS 이미지에는 이제 기본 설정만 들어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통 IIS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몇 가지 튜닝 설정 같은 것들을 더 넣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설정들도 고민할 필요 없이 이제 이미지를 구울 때 레지스트리의 변경을 가하면 이제 도커 레이어에 이 레지스트리 변경 사항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이제 딜리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빌드를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VM처럼 내가 컴퓨터를 일일이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이미지를 구워야 되느냐? 혹은 뭐 시스프랩 가지고 일일이 이걸 다 이미지를 매번 중성화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도커 빌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도커 컨테이너 빌드고요. 그래서 이 빌드 명령으로 인자로 도커 파일을 지정을 하고 도커 파일이 속해 있는 디렉터리를 하나의 컨텍스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서 이제 파일들, 소스 코드 파일이나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들어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컨테이너 이미지 안으로 자동으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도커 파일을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사용할 이미지를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워쉘 명령, 그러니까 이 도커 파일 자체는 기본적으로 별도 설정을 하지 않으면 그 MS-DOS 인터프리터를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쉘 명령을 사용하고자 하시면 이제 파워쉘하고 마이너스 커맨드, add 윈도우즈 피처 뭐 이런 식으로 파워쉘 코드를 집어 넣으실 수가 있고요. IIS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이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만드신 베이스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좋고,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IIS 이미지를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조해서 사용을 하시고, 이제 실제로 추가할 ASP.NET 웹사이트 코드를 이제 add 명령을 사용을 해서 이제 빌드 디렉터리 안에 있는 mysite.html 파일을 이제 inetpub의 뭐 mySite HTML로 복사를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빌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눅스와 다르게요, 윈도우즈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이제 버전을 선택하는 문제가 다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윈도우즈 10 PC에 도커 포 윈도우즈를 설치를 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모두 하이퍼-V 방식으로 이제 컨테이너가 실행이 됩니다. 이 하이퍼-V 방식과 프로세스 방식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프로세스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널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실행 영역을 분리하는 방식이라고 했고요. 하이퍼-V 방식의 경우에는 실제 하이퍼-V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연산 영역에 한해서만 하이퍼바이저를 이용을 해서 구동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이퍼-V 컨테이너를 만들었다고 해서 하이퍼-V 매니지먼트 UI로 가더라도 이제 별다른 화면을 보실 수가 없는데 그게 이 때문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면 호스트 OS의 버전이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서버 2019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만약에 윈도우즈 서버 2016의 코어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커널이 다른 경우에는 커널이 그 안에서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즉 서버 2016의 커널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제 반드시 그 별도의 그 가상 영역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윈도우즈 OS의 내부 커널 구조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설정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하이퍼비 방식으로 모든 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큰 무리 없이 사용은 하실 수가 있지만 성능상의 저하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버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보안상의 이유 혹은 호환성상의 이유로 하이퍼V 방식으로 컨테이너를 따로 띄우시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윈도우즈 서버 2019를 서버로 사용하시는 경우엔 반드시 컨테이너 이미지를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것도 윈도우즈 서버 2019를 베이스 이미지로 하는 컨테이너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애저의 경우에는 3세대 가상 머신을 사용을 해서 만드실 때에는 자동으로 하이퍼V 방식으로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생성 자체가 실패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도입하는 데 허들이 될 수가 있어서 따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보통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프로덕션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나노 서버가 있습니다. 이 나노 서버는 기존의 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32비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영역들을 거의 모두 제거를 하고 정말 꼭 필요한 그러니까 exe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능들만 커널과 API를 담아서 만든 굉장히 작은 이미지고요. 보통은 윈도우즈에 그렇게 큰 종속성이 없는 타입의 런타임들, 예를 들면 고랭이나 .NET 코어나 파이썬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크기는 리눅스에 비해서는 여전히 크지만 윈도우즈 이미지로서는 가장 작은데요. 80에서 100MB 정도의 이미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코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거의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NET 프레임워크 4.8이 완전히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윈도우즈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호환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미지의 크기는 1.4GB 정도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소 이미지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윈도우즈 다이렉트X라든가 아니면 GUI를 컨테이너에선 GUI를 쓸 방법이 없지만 인메모리상으로 GUI 애플리케이션을 자동화하는 목적으로 이제 윈도우즈 풀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 3.5GB 마치 이제 윈도우즈를 매번 DVD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컨테이너를 띄우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되는데요. 이런 이제 이미지를 받아서 이걸 베이스 이미지로 사용을 하셔서 다이렉트X나 아니면 UI 오토메이션 같은 작업을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버전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서버나 프로덕션용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용도라기보다는 개발과 테스트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커 프로젝트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께서 받아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것은 OS에 상관없이 도커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커 커뮤니티 에디션은 무료로 제공되는 커뮤니티에서 주도를 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도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여러분이 윈도우즈 서버에서 도커를 구동하실 때나 혹은 도커를 상용으로 기업 단위로 계약을 할 때 이 버전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프로젝트 모두 모비 프로젝트라고 하는 오픈소스로부터 출발해서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커 자체에 뭔가 기능적인 이슈라던가 개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도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경우도 그렇고 커뮤니티 에디션 역시 모비 프로젝트로 가셔서 관련된 이슈를 찾으신 다음에 이제 이슈가 있으면 그걸 팔로우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이슈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을 이슈 트래커에 제보를 해주시면 이제 프로젝트 메인테이너들이 오픈소스 측에 이제 코드에 먼저 개선 사항을 반영을 하고 이것이 CE를 거쳐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까지 차례차례 이제 라인업이 올라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윈도우즈 컨테이너와 도커의 이제 기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윈도우즈에서 컨테이너 환경을 만들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윈도우즈용 도커를 받았더니 뭐 어떻게 받으면 도커 툴박스 포 윈도우즈가 다운로드가 되어지더라, 혹은 뭐 도커 데스크탑 포 윈도우즈, 커뮤니티 에디션 이렇게 나뉘어지더라라고 각자 이제 다른 경로로 선택하시게 될 수가 있는데, 도커 툴박스 포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윈도우즈 10 1607, 즉 애니버서리 에디션 1주년 업데이트보다 낮은 버전의 윈도우즈 10이나 지금은 지원이 중단된 윈도우즈 7 등의 이제 구버전의 OS에서 윈도우즈를 가지고서 온전히 리눅스 컨테이너만 개발 환경으로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실 때 이 도커 툴박스 포 윈도우즈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버전의 경우에는 윈도우즈 컨테이너가 OS에서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 버전으로는 리눅스 컨테이너 개발 환경만 구축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윈도우즈 컨테이너를 다루시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이제 윈도우즈 10 1주년 업데이트 이상, 혹은 데스크톱 경험을 포함을 해서 이제 윈도우즈 서버 1607 이상에서 이제 도커를 데스크탑 버전을 따로 설치를 하셔서 개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의 경우에는요, 도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따로 제공이 됩니다. 이 버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파워쉘로 별도의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이 파워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커맨드 라인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데스크탑 윈도우즈와는 설치 방법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10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베스트고요. 그래서 우선은 윈도우즈 10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최신 버전의 도커 데스크탑 윈도우즈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S 버전과 일치하는 베이스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거나, 반대로 만약에 내가 서버에서 윈도우즈 서버 2019를 우리 회사에서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시면, OS의 버전을 이제 윈도우즈 서버 2019와 호환이 되게끔 맞추시거나, 혹은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컴퓨터 바이오스 설정이나 하드웨어 설정을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하이퍼V 아이솔레이션 방식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개발 환경으로는 특히 그런데요. 프로세스 격리 방식보다 분명히 안전하긴 합니다만, 도커 파일을 빌드할 때 각 스텝마다 컨테이너를 만들고 부수는 작업을 반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사실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서버 버전과 일치하는 윈도우즈 10 OS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애저나 혹은 다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이용을 해서 이제 윈도우즈 서버를 이제 2016이면 2016, 2019면 2019 이렇게 해당되는 정확한 윈도우즈 서버 버전을 선택해서 VM을 프로비저닝 하시고 그 안에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커를 이제 설정을 하고 나면 데스크탑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UI가 따로 그 컨트롤 패널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exec-ops 하는 프로퍼티를 추가를 해서 매번 원래는 아이솔레이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넣어줘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프로세스라고 하는 옵션을 항상 내재하도록 기본 설정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두게 되면 하이퍼V 방식인지 프로세스 방식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항상 프로세스 방식으로만 띄워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이제 가상 환경이 이제 제대로 지원되는 윈도우즈 10이나 아니면 애저에서 V3 계열 이제 VM을 사용을 해서 프로비저닝을 했다고 한다면, 이걸 그냥 하이퍼V를 항상 맞춰놓고 사용을 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서처럼 해당되는 호스트 OS와 동일하거나 그 낮은 버전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자유롭게 빌드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으로 만약에 도커 개발 환경을 만드셨다고 하면 방화벽 설정을 조금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커 API 통신을 허용을 하도록 2375번 포트를 기본적으로 이제 허용을 이제 윈도우즈 파이어월에서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클라우드 환경이라면 VM에서 이제 인바운드 포트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별도의 TLS 인증서, 추가 인증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도커도 많이 유명해진 소프트웨어 스택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누리는 악성 코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서 특별히 강조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그 기본적인 서버 설정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께서는 이제 도커 컨텍스트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도커도 마치 쿠버네티스에서 컨텍스트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 서버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컨텍스트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적절하게 파라미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하이퍼V를 가지고 만약에 VM을 만드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DHC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 이름을 사용해야 가장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HCP가 의뢰 그렇듯이 시스템 부팅 직후에는 바로 IP가 할당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곧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준비한 데모를 보여드리면 저의 경우에는 이제 애저를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제 가상 컴퓨터에서 이제 하이퍼V VM에다가 도커 호스트를 구축하고 연동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그 저의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V 관리자로 이제 VM을 미리 준비를 해둔 것이 있고요. 서버 2019로 준비를 해두었고, 이제 sconfig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서버 내 자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어댑터에서 DHCP가 활성화가 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다시 처음 메뉴로 돌아가서 컴퓨터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떠 있는 컨테이너들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도커 데몬 설정을 이제 이 경우에는 서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되는 디렉터리에 가서 컴퓨 파일을 엽니다. 서버 자체적으로도 도커를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임드 파이프 설정을 따로 걸어두었고요. 리스닝 대상으로. 예,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호스트 이름을 사용을 하고 이제 2375번 포트로 이제 컨텍스트를 잡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격으로 잘 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하이퍼V를 가지고서 컴퓨터 사용이 충분하다면 이와 같이 이제 자체적인 컨테이너 빌드 환경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컨테이너는 이제 이와 같이 그 도커 머신을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빌드할 수 있는지를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이제 빌드를 할 때, 보통 이제 리눅스의 경우에는 그 아예 GCC 컴파일러나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제 쉽게 빌드 환경을 만드실 수 있도록 이제 보통 구성을 하는 편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여러분께서 만약에 비주얼 C++나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서 빌드 환경을 보통 많이 만드시게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빌드 툴스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재배포용으로 패키지가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만 컨테이너로 빌드하기에는 사이즈가 매우 큽니다. 거의 실제로 파일 사이즈를 재보면 한 7, 80기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서는 이렇게 사이즈가 커서는 배포나 구성을 하는 게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을 내리는 방법은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빌드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빌드 머신을 이용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뒤이어서 설명드릴 이제 GitHub 액션 혹은 이제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데브옵스 이제 애저 데브옵스를 이용을 해서 빌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파일, 프로그램 파일들, 아티팩트가 있으면 이것을 컨테이너로 가지고 와서 빌드를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서버 코어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서버 코어 컨테이너를 가지고서 빌드를 진행을 하시고, 이제 나노 서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작업들은 이제 미리 그 빌드 컨테이너에서 이제 진행을 하신 이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프로그램 파일들만 나노 서버 컨테이너로 옮기는 멀티 스테이지 빌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GitHub 액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텐데요. GitHub 액션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그팀 서비스나 혹은 이제 애저 데브옵스를 이전에 보셨던 적이 있으신다고 하면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고요. 리눅스와 윈도우즈, 맥OS 빌드 환경을 모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 시간에서 보셨던 것처럼 YAML 파일로 선언적으로 빌드 단계를 구성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머신의 경우에는 윈도우즈 서버 2019, VS 2019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도커 윈도우즈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itHub 액션에 이제 들어갈 그 스크립트 파일은 이제 이와 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잡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잡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create release라고 하는 잡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리눅스를 사용할 것인지 윈도우를 사용할 것인지는 런존 어트리뷰트에다가 이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을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텝스에서 공격적인 내용을 지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스텝스에 들어갈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는데요. GitHub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템플릿을 미리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actions checkout v2 뭐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리포지터리의 현재 브랜치, 대상 브랜치에서 코드를 이제 워킹 디렉터리로 체크아웃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빌드 바이너리라고 하는 스텝을 지금 여기서 넣었는데요. 이걸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내가 기존에 파워쉘 코드를 가지고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파워쉘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일반 도스 명령어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cmd를 써주시면 됩니다. 리눅스의 경우에는 배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기존에 만들어둔 코드 리포지터리 상에 있는 빌드 스크립트를 재활용하고 싶을 때에도 보시는 것처럼 도스 명령어로 이제 커맨드 라인 배치 파일을 호출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itHub에서 애저로 자동으로 이제 도커 로그인을 해서 ACR로 이미지를 푸시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이 azure/docker 로그인이라고 하는 미리 정의된 액션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 서버, 유저네임, 패스워드는 이제 적절하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로그인 서버, 유저네임, 패스워드는 GitHub에 별도 시크릿 그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 시크릿 저장소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런에서 실제로 그 로그인이 끝난 이후에 이 머신 안에서 설치되어 있는 도커 CLI를 가지고 빌드와 푸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아티팩트를 가지고서 실제로 컨테이너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멀티스테이지 빌드를 아까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컴파일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각종 아티팩트들을 이제 아까 만들었던 GitHub 액션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이제 컴파일된 바이너리와 함께 간단한 스크립트를 써서 나노 서버로 모두 복사를 이제 하시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챙겨야 할 내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컨테이너는 권한 설정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코어의 경우에는요, 호환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을 사용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처음 서버 코어를 가지고서 이제 컨테이너를 빌드하고 사용을 해보다 보면 뭔가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즈 안에 디렉터리 안에 있는 파일을 뭐 딜리트를 하든, 아니면 뭔가 내가 다른 파일을 갖다 추가를 하든 레지스트리 변경을 하던 굉장히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나노 서버를 처음 받아서 뭘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 투성이인 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네, 바로 이 차이 때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서버 코어를 가지고서 만든 이미지를 프로덕션용으로 배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게 되면 컨테이너 유저로 기본 계정을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노 서버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애드미니스트레이터로 계정 전환을 해서 레지스트리 변경 등의 작업을 모두 진행을 하신 이후에
작업이 끝나면 컨테이너 유저로 다시 이미지를 슬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파이썬을 그 서버 코어에서 이제 인터프리터를 기본으로 설치해서 빌드를 하는 과정을 이제 담은 홈프 스크립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기본 이미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파이썬 그 해당되는 그 패키지 파일을 이제 받아서 이제 스크립트로 포장을 해서 쭉 실행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파워쉘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TLS12 프로토콜이 이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정을 오버라이딩을 하고요. 네. 그 전에 말씀드릴 게 한 가지가 있네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거 자체가 분리된 도커 파일이 아닙니다. 한 도커 파일이고요. 첫 부분에 이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빌드 컨테이너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나노 서버를 사용을 해서 아까 앞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카피 인스트럭션을 써서 이제 첫 번째 컨테이너, 0번째 컨테이너에서 이제 파이썬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파워쉘을 가지고서만 할 수 있는 이런 zip 파일 압축 해제라든가 웹에서 뭔가 다운로드 받는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미리 진행을 해놓은 다음에 해당되는 디렉터리를 그냥 나노 서버로 톤으로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전환을 한 이후에 setx.exe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써서 환경을 전환을 하게 됩니다. 환경을 전환하고 레지스트리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변경들을 이것저것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컨테이너 유저로 셀링을 하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여러분께서 빌드를 하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다 끝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이티브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한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다가 크래시가 난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덤프 파일을 어딘가에다 따로 저장을 해서 수집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좀 많이들 해오셨을 텐데 컨테이너의 경우에도 이걸 쓸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자체 레지스트리 설정을 개별적으로 바꾸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호스트 레지스트리 설정을 상속하도록도 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트 자체에서 어느 경로에다가 내가 덤프 파일을 만들겠다라고 미리 레지스트리 설정을 변경을 해 놓으시면 도커를 실행할 때 컨테이너 안에서도 그 설정이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컨테이너 안에 특정 디렉터리에 이제 덤프 파일을 기록을 하도록 자동으로 OS가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컨테이너에 매번 들어가면서 이제 해당 디렉터리에서 파일을 꺼내오는 소스런 작업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예 처음부터 디렉터리 경로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도커를 실행할 때 컨테이너의 볼륨 스위치를 지정을 해서 크래시 직후에 호스트와 해당 디렉터리를 연결해서 컨테이너에서 내가 일일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파일을 복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호스트의 특정 디렉터리에 덤프 파일을 떨구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제 수집된 덤프 파일은 여러분께서 매번 만드시게 되는 PDB 파일과 함께 윈도우즈 디버거나 비주얼 스튜디오로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헬스 체크 엔드포인트를 추가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컨테이너에 어울리는 환경을 디자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보통 이 경우에는 프로메테우스 매트릭 데이터를 이제 엔드포인트로 추가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나중에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신다면 웹 방식으로 모든 매트릭 데이터를 내보내기만 할 수 있으면 손쉽게 대시보드를 구축을 하고 여러분께서 원하는 대로 모니터링을 자유자재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모니터링 기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프로메테우스의 도입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를 비롯해서 웹상으로 무언가 데이터를 흘려보내고 싶다면 단넷의 경우에는 HTTP 리스너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주얼 시프트의 경우에는 나중에 슬라이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만 이제 윈도우즈의 그 IIS에서 사용하는 코어 API 중에 HTTP 서버 API가 있습니다. 이 웹 서버 API를 이용만 하시면 이제 HTTP 드라이버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요청을 일반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아서 바로 이제 버퍼 데이터로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HTTP 기능 추가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고려를 하실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환경 내부의 파일 시스템은 불변을 가정으로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항상 상정을 하고요. 주요 설정은 환경 변수나 볼륨 마운트를 기반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디렉터리에서 환경 설정 파일을 불러오도록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데이터 역시도 미리 정해진 디렉터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디자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어디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최소한의 권한을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즉,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시스템에 많은 변경을 끼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설정 파일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ASP.NET도 마찬가지고 일반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콘픽 디렉터리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나중에 이 콘픽 디렉터리에서 볼륨 마운트로 해당되는 디렉터리 경로만 교체를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파일로 호스트에서 미리 이제 주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 파일을 따로 분리를 하시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환경 변수로 모든 설정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커 런 할 때 -e 스위치를 가지고 환경 변수들을 키와 값 형태로 묶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SP.NET의 경우에 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IIS ASP.NET 같은 경우는 IIS는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애플리케이션 풀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풀이 리사이클이 일정 주기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도커의 에코시스템을 준수를 해서 패스책이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을 써서 5초마다 이제 파워쉘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핑도 날리고 또 응답 코드가 만약에 이제 200이 아닌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비정상 동작하고 있으면 바로 레포팅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이렇게 응답 코드까지, 리턴 코드까지 제공을 해서 이제 상황 파악과 모니터링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 유저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잘 구분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자체가 호스트와 격리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어드미니스트레이터와 컨테이너 유저라는 계정을 호스트에다 따로 만드시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유저 계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항상 기준으로 테스트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메시지 큐 등등 외부 서버 연결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연결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고려하도록 디자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시도를 할 때에는 항상 익스포넨셜 딜레이를 해서 문제가 생길 때 재시도로 인해서 부수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꼭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MS SQL 서버 2019가 윈도우즈 컨테이너용으로 아직은 출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SQL 서버도 컨테이너화를 하고자 하신다면 이제 리눅스의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올라간 혹은 리눅스의 도커 스웜으로 올라간 이제 SQL 서버 2019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시거나 예전나 혹은 다른 VM 위에서 돌아가는 SQL 서버를 직접 연결하시는 것이 현재는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좀 더 여기서 윈도우즈 컨테이너를 넘어서서 이제 실제로 IIS와 ASP.NET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에서 돌아가는지를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면 이 다음 세션 오후 4시에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돌리는 IIS ASP.NET 체험해보기라는 주제로 제가 한 번 더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라서요. 이때 들어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제가 번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도서 중에 지금 소개해드린 도커온 윈도우즈 세컨드 에디션이라는 책에 상당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한국어 번역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늦봄 혹은 초여름을 목표로 해서 이제 번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기술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회사 기술 블로그에는 없지 싶은데 윈도우즈 컨테이너와 윈도우즈 쿠버네티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희가 실무에서 게임 개발사로서 이제 쿠버네티스와 데브옵스 환경을 적용하고 이제 활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글들을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자주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능력 있고 참신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신 여러 그 개발자분들 또는 다양한 직군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careers.devsisters.com으로 방문하셔서 채용 공고 등을 확인하시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한국 애저 사용자 그룹에 방문을 하시거나 혹은 지금 사이드로 같이 진행되고 있는 그 커뮤니티 존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잠시 후 제가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질문 답변을 또 받을 예정이니까요. 또 많이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세션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서베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품 추첨도 지금 같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서베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관련된 설문에도 응답을 해주시면 또 다음번 세션 진행할 때, 다음 행사 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